4학년에서 물이 바뀌는 거, 그걸 우리는 물의 상태 변화라고 하거든요.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물을 자주 만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마시는 물, 강물, 바닷물. 그런데 물은 그런 액체 상태의 물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이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있고, 또 겨울이 되면 신나는 얼음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물이 그 모습을 바뀔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어떻게 해야 바뀌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 지구적으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 물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 지구의 4분의 3을 덮고 있는 물. 물론 그 중에 물이 바닷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푸른 행성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물 때문에 우리가 푸른 행성이다. 그런데 물의 화학식이 그렇죠. H2O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수소, 이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소 원자 2개하고, 그죠? 산소 원자 하나가 어우러져 있는 물이다. 근데 물은 아주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실은 이제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가 서로 공유 결합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그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양 끝에 붙어 있는데,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에 비해서 전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산소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시그마 마이너스 이런 표현을 써놨잖아요. 시그마 플러스. 즉, 전기적으로 산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 분자 사이에 이렇게 또 이쪽 플러스인 수소하고 마이너스인 산소하고 부분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수소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소 결합이 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조금 결합력이 다른 것보다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있는 것이 주변에 있는 이 수소하고 주변에 있는 산소랑 또 수소 결합을 하겠죠? 이 산소하고 주변에 있는 수소랑 또 수소 결합을 하겠죠? 또 이쪽에 있는 수소하고 또 수소 결합을 하겠죠? 이쪽에 있는 산소하고 또 수소 결합을 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산소 원자에는 두 군데에서 다른 물 분자 수소 원자하고 수소 결합을 두 군데서 일어날 수 있고, 산소 원자 이렇게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죠. 산소 원자에 붙어 있는 이 수소가 또 다른 산소하고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몇 군데서 그렇죠. 하나의 물 분자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그 정사면,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정사면체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사면체 모양이 주변에 있는 것도 계속 결합을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정사면체라고 하는 정삼각형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정삼각형이 쭉 연결이 되면은 이와 같이 육각형 모양의 빈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때 그렇죠. 어느 때 물의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될 때에, 즉 그 말을 우리는 물이 냉각된다 그러죠. 물이 냉각돼서 얼음이 될 경우에는 3차원적인 수소 결합을 형성해서 이렇게 가운데가 빈 육각형 모양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 결국은 액체 상태는 이런 가운데가 빈 공간이 없었는데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면은 빈 공간이 생긴다라는 말은 액체보다 고체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더 늘어난다. 다시 그러면은 그 고체 상태인 얼음에 액체를 쓸 때는 이 빈 공간이 이렇게 허물어지죠. 허물어지기 때문에 부피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건 매우 중요한 현상이에요. 다른 대개 물질들은 액체가 고체로 될 때는 더 그 컴팩트하게 돼가지고 그 부피가 줄어드는데 물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고체로 되면 부피가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물 분자 주위에 4개의 그 수소 결합에 존재하고, 그 각 수소 결합의 세기가, 결합 세기가 다른 분자 간의 인력보다 좀 큰 편이라서 사실은
그 수소 결합을 끊으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물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수소 결합을 끊으려면 들어가는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1g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그 투입되는 에너지, 즉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데, 물은 다른 액체하고 비교했을 때 비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물이 1.0이라고 한다면은 에탄올 같은 경우는 0.58 정도. 에탄올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소주 뭐 이런 알코올이죠. 그죠? 결국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온도를 올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식는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이 없는 달의 경우에 태양이 비칠 때하고 비치지 않을 때하고 온도차가 굉장히 큰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끓는 점을 비교해봐도 그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그 수증기로 될 때에는 다른 것에 비해서 끓는 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 보면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돼 있죠.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영하 59.6도에서 끓고, 그 다음에 물은 또한 증발할 때 에너지를 끌고 가는데, 단순히 끓는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그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될 때에 많은 에너지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증발열이 크다. 그리고 상당히 크죠. 약 540 정도, 1g당 540 정도의 칼로리가 소모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다른 셀레늄화 수소 같은 경우는 58.1, 그 다음에 텔루르마 수소 같은 경우는 35.4,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물의 주요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만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다? 비열이 크다. 하나는 끓는 점이 높다. 그 다음에 증발열이 크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의 상태 변화를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위에 그림에 있지만은 액체 상태의 물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액체 상태의 물 분자 배열이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면은, 에너지를 내니까 이 안에 분자들의 운동은 어떻게 좀 느려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즉 열 에너지를 냈으니까 소위 뭐 냉각이 되는 효과가 생겨서 뭐가 생긴다? 얼음이 되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얼음이 될 때에는 그 물 분자 하나당 수소 결합이 4군데가 생기면서 그걸 3차원적으로 보면은 육각형의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부피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보다 고체 상태는 그 육각형을 이루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커진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시고요. 물론 얼음 분자들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다시 액체 상태의 물이 되겠죠. 액체 상태의 물이 열을 흡수하고, 즉 우리가 볼 때 이제 끓인다, 이거는 액체 상태의 물의 열 에너지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될 때는 그 물 분자들 간의 거리가 훨씬 멀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방출하게 되면 다시 액체 상태로 되고, 그래서 기체나 액체나 고체로 됐을 때의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하는가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하단에 보면은 물의 상태 변화와 부피 변화라고 하는 게 있죠. 어때요? 액체 상태의 물이 기본적으로 얼음이 될 때는 부피가 약 10% 정도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가 되면은 무려 1700으로 껑충 뛰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피 증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액체가 됐다, 고체가 됐다, 기체가 되는 그걸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 이 상태 변화는 과연 물리적인 변화이냐, 아니면 화학적인 변화이냐.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돌이 있다면 뭘 깨뜨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물질들의 성질이라든가 특징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상태 변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물리 변화인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종이를 구겼다. 이건 물리변화예요, 화학변화예요? 물리변화죠. 종이를 태웠다. 이거는 화학변화입니다. 설탕을 물에 녹였다. 이건 뭡니까? 설탕을 물에 녹이면은 성질이 달라지지 않았죠? 물리변화. 그런데 설탕을 태웠다. 그럼 설탕 안에 있는 탄소나 수소, 산소들 때문에 CO2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성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걸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왼쪽 하단에 몇 가지 퀴즈를 냈죠, 그죠? 자, 에스키모들이 이글루라고 하는 그 눈집에서 바닥에 물을 뿌려. 왜 뿌리느냐? 더 추워지라고 뿌릴까요? 더 따뜻해지라고 뿌리겠죠. 그럼 왜 물을 뿌리면 따뜻해지느냐? 물을 뿌리면은 얘네들이 냉각이 되는 과정에서, 자, 위에 그림 보세요. 액체가 고체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그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효과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죠. 똑같은 현상이 우리 제주도의 감귤밭에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귤나무가 얼지 않도록 막 물을 뿌려요. 왜? 물을 뿌리면 얼지 않아요. 똑같죠. 그죠? 액체 상태의 물이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될 때 뭘 낸다? 열 에너지를 낸다. 그래서 냉해를 입지 않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막 덥다고 물을 뿌리죠? 왜 뿌려요?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 가서 되니까 상대적으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언발의 오줌 누기 이런 말 있죠. 말짱 도루묵이다 뭐 이런 뜻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언발에 오줌 넣으면은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나왔을까? 언발에 오줌을 넣으면 일단은 따뜻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체온이 열 전도가 더 잘 일어나가지고 동상에 더 잘 걸려요. 우리가 열의 이동의 방식 중에서는 전도, 뭐 복사, 대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양말 같은 걸 이렇게 신고 있으면 이 안에 가져져 있는 기체, 갇혀져 있는 기체들 때문에 우리의 체온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젖은 양말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체의 열 전도율이 액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겨울철에 등산한다거나 군인들이 행군할 때 꼭 젖은 양말을 빨리 갈아 신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동상에 걸린다. 이게 다 액체의 상태, 아니 물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열 에너지가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기화라고 합니다. 물론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로 바뀌는 것을 액화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얼음으로 고체 상태로 되는 걸 응고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체 상태의 얼음이 액체 상태의 물이 된 걸 녹았다, 융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뭐 추운 겨울에 눈이 왔어요. 그 눈이 액체로 녹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를 바로 승화다. 물론 기체가 고체로 되는 경우도 승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얼음에부터 출발해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기체 상태의 그 물이 즉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될 때까지 과정을 한번 보면은 처음에 얼음에서 열을 막 가해요. 그러면은 온도가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얼음하고 물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 녹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외부에서 가한 그런 열이 어떤 얼음을 물로 어떻게 상태 변화를 시키는데 에너지가 투입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액체 상태가 다 됐어요. 또 가열을 막 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100도씨 정도 되면 끓기 시작하죠. 그래도 수증기가 막 나와요. 이때 온도계를 꽂아보면 여전히 100도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떻다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그런 상태 변화에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증기만 막 했다면 수증기 상태에서는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온도에 따른 물의 상태 변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다 그러면 바로 여기는 얼음이 물로 변하는데 에너지가 투입이 되니까 온도 변화가 없구나. 이 구간은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하는데 에너지가 투입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얼음을 보면은 얼음 색깔이 어느 때는 투명해 보였다가 어느 때는 하얗게 보였다가 어느 경우는 또 파란 색깔로 보이는 경우를 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얼음의 색깔은
그 얼음의 두께하고 결국은 우리가 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빛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색깔은 사실은 빛의 산란 현상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빛은 파장에 따라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투과된 정도하고 산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 첫 번째 이 얇은 얼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얼음 같은 경우는 모든 색깔의 빛이 투과해요. 모든 색깔이 투과해서 만나면은 뭐예요? 하얀색이 될 것이고 또는 투명하게 보이죠. 근데 이 빙하처럼 아주 두꺼운 얼음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긴 빨간색 계열은 얼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열은 깊이 못 들어가고 이 표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표면에서 산란해서 그래서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 하얀색 얼음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집에서도 얼음 얼릴 때 보면은 뭐 중간에 뿌옇게 흐려져 있거나 하얀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물이 어는 동안에 공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이 공기가 이룬 공간에 빛이 투과할 때 난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에 얼음 얼릴 때 이런 하얀 정도를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에 녹아들어 있는 공기를 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빠져요? 끓이면 빠지겠죠. 그래서 끓인 다음에 공기를 뺀 다음에 얼리면은 하얀 부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할 때에 어떻게 실험했어요? 얼릴 때에 그 소금을 좀 넣었잖아요. 자, 소금을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소금을 넣느냐?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어는 점 내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얼음을 얼릴 때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어는 점이 내려가요. 다시 말해서 0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얼음과 소금을 섞었을 때 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음이 녹는 것, 즉 얼음의 융혈이죠. 그 다음에 소금이 물에 녹을 때, 그죠? 이것을 소금의 융혈이라고 합니다. 즉 얼음이 녹을 때 융혈과 소금이 녹을 때도 열이 필요한 그 융혈이 주변의 열을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주변으로부터 그 열을 흡수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얼음에 질산 암모늄을 넣으면은 영하 16도, 뭐 우리가 보통 그 실험에서 하는 건 영하 21.2도까지 안 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겨울철에 그 눈 오면은 빙판이 생기지 말라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죠. 이때는 영하 54.9도까지 얼지를 않아요. 자, 어떻게 정리한다? 얼음이 녹을 때도 주변에서 열이 필요하다. 뺏어가야 된다. 소금이 녹을 때도 열이 뺏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는 점 내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일반적으로 소금과 얼음의 가장 효과적인 비율은 얼음 3에 소금 1 정도의 비율, 그죠? 약 3대 1의 비율로, 3대 1 비율로 섞어주면은 제일 잘 일어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물을 얼릴 때 온도가 0도씨 이하가 되어도, 이번에는 뭘 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0도씨 이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어때요? 아직 고체 상태가 안 되죠? 이렇게 얼지 않는 현상을 과냉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 얼릴 때 보면 천천히 냉각하면 약 영하 12도까지는 액체로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그 과열한 거나 마찬가지로 안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툭 건드려주면 쉽게 얼음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0도씨 대에서 잘 얼게 하려면은 유리막대로 저어주어가지고 약간의 충격을 주거나 작은 조각을 넣어주면은 다시 얼음이 얼기 시작해요. 즉 0도씨 상태에서 얼도록 평형 상태가 유지하게 된다는. 자, 물과 관련된 몇 가지 현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얼음이 이제 물에 녹아 있어요. 이렇게 얼음이 이제 물에 녹아 있는데, 얼음이 물에 녹아 물에 얼음을 띄었으면은 이 얼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동동동 뜨죠. 이렇게 위로 동동동 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동동 떠 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얼음이 녹게 되면은 이
그 얼음 표면의 높이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똑같죠,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 모든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 얼음은 액체 상태의 물이 얼음이 될 때에는 부피가 증가한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육각형 배열에 그 얼음 입자 사이의 공간이 규칙적으로 해가지고 육각형을 이루어서 빈 공간이 생겨서 이미 부피가 늘어나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녹게 되면은 어때요? 다시 부피가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줄어들으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 그 부피가 늘어난 것만큼 떴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녹으면은 그 부피가 없어진 거니까, 아니, 공간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빙하가 녹으면, 지금보다 해수면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빙하가, 이미 뭐예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물에 얼음을 넣었을 때, 즉, 빙하가 물에 떠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다 녹아도 해수면은 이거 같아져야 되는데 왜 올라간다 그러냐? 아, 이거는요, 우리가 빙하하면은 전부 다, 북극의 빙하는 이 얼음이 맞아요. 그런데 남극은 대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육지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에서 녹은 거는 해수면의 변화에 영향을 안 주겠지만 남극에 있는 빙하는 당연히 육지 위에 녹아 있는 거니까, 얼려져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해수면을 높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오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헷갈리기 수 있는 게 소위 증발과 끓음을 잘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액체 표면에서 액체 상태, 이렇게 액체 표면이죠.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분자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걸 증발이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 분자 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자는 물 분자들 사이에 인력을 뿌리치고 여기서 점선으로 이렇게 나간 녀석들이 있죠. 그죠? 어떤 녀석들인가요? 요 녀석들, 요 녀석들, 요 녀석들, 요 녀석들, 요 녀석들. 요 아래에 있는 녀석들 말고요. 이 녀석들은 뭐예요? 공기 중으로 날아갔죠? 이런 걸 증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다는 말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을수록, 즉, 물 분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뜻이죠. 이때 증발이 잘 일어나요. 끓음은 좀 다른 현상이에요. 물은 사실은 일정한 압력, 우리가 보통 1기압이라고 하죠. 1기압일 때 특정 온도인 끓는 점 100도씨에서 물 표면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물 속에서도 공기방울이 이렇게 생기면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끓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 표면의 증발 이외에 물 속에서도 공기방울이 생기면서 기체로 변하는 거. 그래서 이때 이 중에서도 물 속에서 활발하게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 물 속에서 변하는 현상, 이걸 우리는 끓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끓음이 일어날 때 당연히 증발 현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과 수증기를 또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수증기는 물의 기체 상태입니다. 김은 물의 액체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자로 물을 끓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좀 멀리 떨어지면은 온도가 높은 수증기가 나와서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 냉각이 되면서 액체 상태를 변하는 거예요. 상태 변화를 일으키죠. 이걸 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주변에 뭐가 이렇게 막 김이 나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을 딱 이거 냉동실이나 여기서 꺼내게 되면은 어떻게 아이스크림 녹겠죠. 녹으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뺏어오겠죠. 에너지를 뺏어오니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낮아졌다는 말은 그 온도에 의해서 차가워지면서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과포화되어 수증기 입자들이 모여 작은 물방울을 만들고 이들이 모여 큰 입자의 물방울을 만드는 현상을 우리는 응결이다 이랬어요.
굉장히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온도가 10도씨일 때에는 이 안에는 최대로 9.4 정도만의 그 포화된 그러니까 9.4 정도만의 그 수증기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9.4가 꽉 된 거를 포화됐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0도씨일 때는 17.3만큼 30도씨일 때는 30.4만큼, 30.4g 정도의 그 수증기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9.4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좀 많이,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요 차이만큼은 어때요? 이걸 과포화됐다 그래요. 과포화된 수증기 입자들이 과포화된 것은 이제 작은 물방울들이 만들어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응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과포화된 상태만큼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다 그러면은 이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20도씨의 온도에서 17.3이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도가 10도씨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즉 17.3 빼기 9.4만큼의 양이 과포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 온도가 더 낮아져서 그러니까 20도에서 10도씨로 낮아졌을 때에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 과포화가 발생하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데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슬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점. 이슬이 맺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슬점 온도가 되면은 과포화된 것만큼이 다 물방울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증기의 응결 현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이슬이나, 그죠? 안개가 맺히는 것, 구름. 그 다음에 또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걸로 겨울철에 우리 그 유리창에 뭐가 막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온도하고 차라고 생각하면은 차 내부에 있는 온도하고 바깥에 온도하고 차이가 생기면서 그것이 이제 그 과포화된 부분만큼이 그 물방울로 만들어지는 목욕탕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응결 현상 중에 하나로 이슬, 안개, 구름을 얘기했죠. 사실은 안개는 지표면에 가까운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고 구름이 생성되는 건 좀 높은 데서 생성되는 건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안개와 구름이 동일한 같은 점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다 응결한다는 거고 다른 점은 안개는 지표면에 가까이 있고 구름은 떠 있다. 근데 구름이 생성되는 거하고 안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낮에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죠? 그런데 대기보다도 이제 밤이 됐어. 그러면은 대기보다도 지표면이 먼저 식었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벽 같은 데 보면 겨울철에 보면 안개가 쫙 올라오잖아. 이걸 우리가 복사 안개라고 하는데 나중에 지구과학 파트 할 때 다시 하겠지만은 그 온도 차이 때문에 남는 분의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생기는 게 안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데는 단순히 이런 냉각된 것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지표면에 이런 공기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기덩어리가 여기서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덩어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기압이 내려가겠죠. 누르는 힘이 내려가니까 부피는 커지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공기덩어리 안에 있는 그런 입자들이 부피를 막 이렇게 팽창을 시켰으면은 부피를 팽창하는 만큼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의 일을 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거기다가 에너지를 썼다는 얘기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온이 자꾸 내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죠? 올라간 공기는 온도가 내려가고 결국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뭐야? 응결이 시작돼서 구름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구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이것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응결핵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응결핵. 이슬점 응결핵은
응결 현상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할 것이니까 지금은 이제 일단 그 용어 수준에서라도 알고 갑시다. 정말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의 끓는 온도가 100도라고 하는 것은 대기 압력 1기압을 기준으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으면 더 빨리 끓을 수도 있고 기압이 높으면 더 느리게 끓는 점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100도씨일 때 1기압일 때 100도씨에 끓죠. 그런데 2기압일 때는 그죠? 120도로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물에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나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00도씨에서 끓죠.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은 101.02도에서 끓잖아요. 여러분들 라면 끓여 먹을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느냐 아니면 그냥 라면을 끓이고 스프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끓는 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1.02도. 그죠? 그러면 끓는 점이 높아서 끓여 먹는 게 맛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할지 100도씨에 면이 끓는 게 맛있는지 우리 서로 한번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 시간에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맛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긴 하지만은요, 무엇이 더 좋은 조리법인지 생각해보기. 다시 왼쪽 그림에서, 자, 이런 증기압이 압력에 따라서 끓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압력밥솥이에요. 압력밥솥은 압력을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끓는 점을 더 높이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밥이 덜 빨리 익겠죠. 그죠? 그래서 밥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거꾸로. 우리가 등산을 갔을 때는 어때요? 밥이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기압이 낮아졌으니까 뭣도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끓는 점도. 그래서 밥이 익으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 뚜껑 위에다가 무거운 돌 같은 거 올려놓으면, 즉 압력을 높이면은 정상적으로 밥을 할 수 있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죠. 자, 퀴즈. 물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불을 막 올렸어. 그러면은 끓는 물에다 온도계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계속 끓고 있는데 온도가 계속 더 올라갈까요?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유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수증기만을 모아놓고 한다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식의 지평과 더불어서 물이 상태 변화할 때의 에너지 출입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